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편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시댁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요. 비싼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 노인은 아이와 법적 관계가 없습니다. 서류상 남이에요. 가난한 혼자 사는 늙은이한테 애를 맡기면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남.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옆에서 시댁 노파가 비웃었습니다. 43년 전 저를 쫓아냈던 그 눈빛 그대로였지요. 이 나이에 애를 키우겠다고? 웃기지도 않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때 작은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훈이었어요. 10살짜리 손자. 43년 만에 찾은 죽은 딸이 남긴 유일한 핏줄.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포기하면 나는 정말로 이 아이를 버리는 거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딸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편지. 엄마, 언젠가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대신 제가 못 가게 되면 제 아들을, 우리 지훈이를 꼭 안아줘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평생 못 지킨 딸 대신 이 아이만큼은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74살 시장 분식집 할머니. 가진 거라곤 이 두 손뿐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싸우기로 했습니다. 43년 전에 놓쳤던 것을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건 그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저는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녹슨 철판이 끼익 소리를 내며 올라갔지요. 40년 넘게 들어온 소리입니다. 시장 골목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어요. 찬 공기가 폐 안쪽까지 스며들더군요.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74살. 허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비 오는 날이면 쑤셔오고요. 그래도 저는 매일 이 시간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새벽 불빛은 외로움을 밀어내는 유일한 무기거든요. 가스밸브를 틀었습니다. 틱, 틱, 틱. 불이 붙었어요. 파란 불꽃이 냄비 바닥을 감쌌지요. 육수 냄비를 올리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좁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손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 냄새만이 저의 아침 인사였습니다. 떡볶이 떡을 물에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에웠어요. 어묵을 꼬치에 꿰고 김밥 재료를 도마 위에 늘어놓았지요.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따라 손끝이 둔했습니다. 칼을 잡은 왼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더군요.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손목 안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흉터가 있었어요. 길고 깊게 파인 오래된 상처. 칼에 베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언가에 긁힌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시장 사람들은 대부분 칼에 다친 줄 알았습니다. 분식집 하다 보면 그런 일이야 흔하니까요. 저도 굳이 바로잡지 않았어요. 사실이 뭔지 이제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알 필요도 없지. 저는 손목을 앞치마로 훔치며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단무지를 써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요즘 들어 부쩍 그런 날이 많았어요. 몸이 늙어가는 걸까요?
마음이 늙어가는 걸까요? 새벽 5시 반.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환경미화원 아저씨였어요. 새벽 청소 마치고 출근 전에 늘 들르는 단골이지요. 주황색 조끼에서 찬 바람 냄새가 났습니다. 어묵 국물 한 그릇 주세요, 사장님. 추우셨겠네. 잠깐만요. 저는 뜨거운 국물을 떠서 내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아저씨는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후루룩 마셨지요. 사장님, 오늘 날씨 진짜 춥더라. 손가락 시려서 빗자루도 제대로 못 쥐겠어. 그러게요. 올겨울 유난히 추운 것 같아. 저는 대답하면서도 시선이 자꾸 창밖으로 갔습니다. 아직 어두운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하나둘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마다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나는 어디로 갈 곳이 없구나. 이 가게가 집이고 이 시장이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혼자서도 괜찮다고 수십 년을 스스로에게 말해왔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더군요. 오늘 같은 날이 그랬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오후 3시쯤 저는 가게 셔터를 반쯤 내리고 잠깐 쉬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허리를 폈어요. 등뼈가 뚝뚝 소리를 냈지요. 그때 앞치마 주머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렸습니다. 편지 봉투였어요. 아침에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딸에게라고 적힌 낡은 봉투, 우표도 안 붙은 붙이지 못한 편지였어요. 종이가 누렇게 바랬더군요. 손때가 묻어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집 서랍 속에는 이런 편지가 37통 있었습니다. 해마다 딸 생일이면 한 통씩 썼어요. 붙일 곳을 몰라서,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랍에 넣어두었지요. 오늘은 왜 이걸 가져왔을까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이 딸 생일이었어요. 살아있다면 51. 은지야,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그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3년 전 일이에요. 저는 갓난아이를 안고 시댁 대문을 나서려 했습니다. 새벽녘 아무도 모르게 떠나려 했지요. 가방 하나에 기저귀와 분유만 챙겼어요. 딸아이는 포대기에 쌓여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쪽쪽 소리를 내며 움직이더군요. 대문 앞까지 왔을 때 불이 켜졌습니다. 어딜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잠옷바람에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지요.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애는 우리 집안 핏줄이야. 내가 데려갈 권리 없어. 시어머니가 달려들었습니다. 제 팔을 잡아 비틀었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요. 포대기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감쌌어요. 안 돼. 이 아인 내 아이야. 신랑이 끝에 빗자루 끝이 손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어요. 피가 났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아이가 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뛰어나왔어요. 그러나 그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한테 사과해. 나는 그냥 애하고 살고 싶었어. 여기서 못 살겠어서. 어머니 말이 맞아. 애는 우리 집 아이야. 당신 혼자 데려갈 순 없어.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었구나.
평생 내 편은 한 번도 안 들어준 사람. 시어머니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나가. 다시는 이 집 문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애 볼 생각 말고. 저는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포대기 속 아이만 남기고요. 새벽 거리에 서서 울었어요. 손목에서는 피가 흘렀고 가슴에서는 뭔가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딸을 찾으려 했습니다. 시댁에 전화하고 편지 보내고 찾아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댁은 이미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 남편 회사에 전화하면 그런 사람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지요. 흔적이 통째로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새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한 번도 답이 없었어요. 수십 통을 보냈습니다. 딸 돌 때,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 때, 중학교, 고등학교, 20살 생일 때, 한 통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댁이 편지를 전부 가로채서 버렸더군요. 제가 보낸 건 단 한 줄도 딸에게 닿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수십 년을 살았어요. 내가 보낸 편지를 딸이 읽고도 답장을 안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날 밤 지켜주지 못한 내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나 하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벌하듯 살았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들이지 않았어요. 재혼제의도, 동네 모임도, 사람 사귀는 것도 전부 밀어냈지요. 딸을 잃은 죄로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편지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미안하다. 올해도 못 찾겠구나. 딸 이름은 은지, 윤은지. 태어났을 때 제가 직접 지은 이름이에요. 은혜로운 아이가 되어라라는 뜻이었지요. 은혜를 베풀기는커녕 은혜를 받지도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저는 손목 흉터를 한번 쓸어보고 다시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저녁 장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어묵 국물이 식어 있었지요. 다시 불을 올렸습니다. 새벽에 켜고 밤에 끄는 불. 그 사이를 저는 40년 넘게 혼자 버텨왔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끄고 남은 국물을 버리고 식기를 설거지했어요. 좁은 가게 안에 물 흐르는 소리만 남았지요.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는데 문득 벽에 붙은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날짜 옆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병원 검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속이 좋지 않았어요. 소화도 안 되고 자꾸 체하는 것 같았지요. 동네 의원에서 큰 병원 가보라고 했습니다. 내일이 그 검사 날이에요. 큰 병은 아니겠지 하면서도 왠지 불안했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병원 가는 것도, 혼자 결과 듣는 것도 다 익숙한 일인데요. 오늘따라 마음이 허전하더군요. 누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웠어요. 그런 생각은 사치지.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장 골목이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느리더군요. 혼자 걷는 그림자. 43년째. 집에 도착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37통의 편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오늘 쓴 38번째 편지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딸에게,
은지 생일을 축하한다. 엄마는 아직 여기 있어. 쓸 때마다 같은 말을 썼어요. 읽을 사람이 없는 편지. 저는 서랍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시장 골목에서 가장 먼저 불을 켜야 했지요. 그게 저의 하루고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비 오는 날은 무릎이 쑤셨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왼쪽 무릎이 욱신거리더군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구나. 달력에 쳐둔 빨간 동그라미가 떠올랐습니다. 검사는 오후 2시였어요. 그 전에 점심 장사까지는 해야 했지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속이 여전히 더부룩했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비가 제법 굵게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낡은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우산 천이 여기저기 해져서 빗물이 조금씩 새어 들어왔지요. 새 우산을 사야지 하면서도 벌써 몇 년째 이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비 때문에 한산했어요. 평소 같으면 새벽부터 북적거릴 텐데 오늘은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골목 전체를 채우고 있었지요. 가게에 도착해서 셔터를 올렸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어요. 가스불을 켜고 육수를 올렸습니다. 멸치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지요. 오전 장사는 평소보다 한가했어요.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잘 안 나오더군요. 저는 가게 앞을 내다보며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날은 왜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을까? 점심때가 되어서야 손님이 몇 명 들어왔습니다. 김밥 2줄, 떡볶이 1그릇, 어묵 국물 3그릇. 바쁘다고 할 것도 없었어요. 저는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놓고 또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오후 1시. 저는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지금 출발해야 했어요. 앞치마를 벗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이더군요. 늙었구나, 나도. 우산을 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시장 입구 쪽에 있었어요. 한 정거장만 걸어가면 됐지요.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써도 바지 아랫단이 젖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버스 정류장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뭔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검은 덩어리 같은 게 바닥에 있길래 쓰레기 봉투인가 했지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였어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교복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얘야, 괜찮아? 저는 허둥지둥 우산을 내려놓고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고열이었습니다. 이 애가 왜 여기 쓰러져 있는 거야? 부모는 어디 있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빗속에 아이만 덩그러니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느껴지더군요. 젖은 옷에서 빗물이 제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버스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뛰었습니다. 큰 길 쪽으로 택시를 잡으려고요. 74살 다리가 비틀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다행히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번쩍 들었어요. 아저씨, 여기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뒷문을 열고 아이를 눕혔어요. 응급실이요.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요. 빨리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흘끗 보더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가빴지요. 작은 입술 사이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할 텐데. 병원까지 10분이 채 안 걸렸어요. 택시에서 내려 아이를 다시 업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기요. 이 아이 좀 봐주세요. 길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것저것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와서 아이의 눈을 확인하고 청진기를 대고 뭐라 말했습니다. 저는 한쪽에 서서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이 아이가 누구지? 왜 거기 쓰러져 있었던 거지? 한참 후에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길에서 쓰러진 걸 발견해서요. 그러셨군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열이랑 탈수 증세가 있어요. 며칠은 굶은 것 같고요. 일단 수액 놓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이 신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처음 보는 아이예요. 그럼 경찰에 연락해야겠네요. 미아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러갔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액줄이 팔에 꽂혀 있었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지요. 그나저나 나는 검사 받으러 왔던 건데 그제야 생각났어요. 원래 오늘 오후에 검사 예약이 있었지요. 접수 시간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에이, 다음에 다시 잡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계속 아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두어 시간쯤 지났을까요?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병원이야. 내가 길에서 쓰러져 있었어. 할머니가 데려왔어. 아이가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제 손목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긴 팔을 걷어붙이고 있었어요. 수액 상태를 확인하려고 아이 팔 쪽을 만지다가요. 제 왼쪽 손목 흉터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맞죠?
손목에 흉터. 아이가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떨리고 있었지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 손목에 칼자국 같은 흉터가 있다고. 그걸 보면 꼭 알아볼 수 있다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내 엄마가 누군데? 아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유는지요. 제 엄마 이름이 유는지예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유는지, 은지, 내 딸 은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더군요. 너 이름이 뭐니? 지훈이요. 김지훈. 김지훈. 이 아이가 은지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 아이는 내 손자?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자세히 보니 눈매가 은지를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 닮았어요. 분명히 닮았어요. 은지가 내 엄마가 나를 어떻게 알아? 나를 뭐라고 했어? 지훈이가 젖은 점퍼 안쪽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비닐봉지에 쌓인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젖지 않게 꽁꽁 싸두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거 엄마가 죽기 전에 저한테 줬어요. 할머니한테 전해주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낡은 편지지였어요. 접힌 자국이 수없이 나 있었지요. 몇 번이나 펴고 접기를 반복한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지훈아, 엄마가 만약 먼저 가게 되면 이 편지를 잘 간직해. 언젠가 우리 할머니를 찾게 되면 할머니 손목을 봐. 깊은 흉터가 있는 분이야. 엄마가 평생 그리워했던 엄마야. 그분이 널 안아주면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엄마도 어릴 때 혼자였어. 할머니가 나를 버린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었어. 어느 날 시어머니 방에서 편지 뭉치를 발견했어. 딸에게라고 적힌 봉투들 전부 할머니가 보낸 거였어. 시어머니가 다 숨겨뒀던 거야. 그때 알았어. 할머니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걸. 엄마는 할머니를 찾아가고 싶었어. 근데 용기가 없었어. 시댁 눈치도 보였고 너무 오래 지나버리기도 했고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이렇게 됐네. 지훈아, 내가 대신 찾아가줘. 할머니한테 말해줘. 은지가 끝까지 그리워했다고. 미워한 적 한 번도 없었다고.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가.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은지야, 너도 알고 있었구나. 내가 보낸 편지들. 내가 다 읽은 건 아니었지만 알고는 있었구나. 미워하지 않았다고? 진짜로? 저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종이에서 희미하게 향수 냄새가 났어요. 은지가 뿌렸던 걸까요? 오래되어서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작년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게 됐습니다. 편지에 먼저 가게 되면이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직접 들으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된 거니? 교통사고요. 엄마가 어디 가시다가 지훈이가 울먹였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엄마가 그날 할머니 찾으러 가시는 길이었대요. 시장 근처를 수소문하고 다녔다고 들었어요. 나를 찾으러 오다가, 은지가 나를 찾으러 오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내가 찾아가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은지는 나를 찾으러 오다가 죽은 거였어요. 지훈아, 저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너는 그동안 어디서 살았어? 아빠는? 지훈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빠는 엄마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떠났어요. 다른 데로 갔다고 저는 필요 없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너 혼자 살았어? 친척 집에 잠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저는 짐이래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찾으러 왔어요. 엄마가 말한 시장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너무 넓어서 헤매다가 쓰러졌나 봐요. 이 작은 아이가 혼자서 나를 찾아 헤맨 거였어요. 며칠을 굶었는지도 모르면서 비를 맞으면서 쓰러질 때까지. 은지야, 내 아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었어. 저는 지훈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훈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늦게 왔다. 미안해. 지훈이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죠.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혼자예요. 할머니가 정말 맞다면 같이 살면 안 돼요? 작은 손이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74살 노인이 초등학생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지? 돈은? 건강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그런데 지훈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른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43년 전 포대기에 쌓여 울던 갓난아이. 그날 밤 제가 지키지 못했던 아이. 은지야, 내 아들이 나한테 왔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니?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저는 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푹 쉬어. 내일 얘기하자. 할머니가 옆에 있을게. 지훈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밤새 아이 곁을 지켰어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선. 분명히 내 딸의 얼굴이었어요. 은지야, 이번에는 내가 지킬게. 내 아들, 내 손자.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게.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훈이는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고열과 탈수 증세는 회복되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잘 먹이고 푹 쉬게 해야 한다고요. 저는 지훈이를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좁은 단칸 방이었어요. 부엌 하나, 방 하나, 화장실 하나. 혼자 살기에도 빠듯한 공간이었지요. 그래도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방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응. 좁지? 미안해. 할머니가 형편이 넉넉하질 않아서. 아니에요. 좋아요.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저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자본 게 오랜만이에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던 거야.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계란으로 계란찜을 만들고 김치를 꺼내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대단한 반찬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지요.
지훈아, 밥 먹자. 지훈이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더니 멈췄어요. 왜 그래? 입맛 없어? 아니요. 그냥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더군요. 누가 밥 차려주는 게 오랜만이라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되니까. 지훈이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허겁지겁이 아니라 천천히 한 숟가락씩 꼭꼭 씹어서요. 마치 이 순간을 오래 간직하려는 것 같았어요. 은지야, 내 아들이 밥 한 끼에 울고 있어. 내가 잘 챙길게. 그날 밤 저는 지훈이를 이불 속에 눕히고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같이 안 주무셔요? 할머니는 저기서 잘게. 너 편하게 자.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같이 있어 주세요.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지훈이 옆에 누웠어요.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있을게. 안 가. 지훈이가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잠시 후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잠든 거였지요. 43년 만이구나. 누군가를 품에 안고 자는 게. 저는 지훈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지? 법적으로 나는 이 아이의 보호자가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라고 주장만 하는 노인일 뿐이지요. 증명할 서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도 이 아이를 다시 그 친척 집에 보낼 순 없어. 저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청에 갔어요. 지훈이를 데리고요. 아동보호 관련해서 상담받으러 왔는데요. 담당 직원이 저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좁은 상담실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지훈이와 저의 관계, 지훈이의 상황, 부모 상태 등등. 저는 솔직하게 다 말했어요. 43년 전에 헤어진 딸의 아들이라는 것, 딸이 작년에 사망했다는 것, 아버지가 아이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 친척 집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못 받았다는 것.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적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아이와 할머니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있으신가요? 서류요? 무슨 서류요? 호적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요. 친손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딸이 시댁에서 자랐거든요. 저랑 연락이 끊겼었고, 그러시면 좀 복잡해지겠네요. 직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아이의 현재 법적 보호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해요. 친척분이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법적 보호자. 그러고 보니 생각도 못했어요. 그럼 제가 이 아이를 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후견인 지정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 반대하면 심판까지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심판, 법정, 그런 말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구청을 나오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지훈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 후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가게 한쪽 구석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시장에서 사다 준 연습장에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지요. 그때 가게 앞에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비싸 보이는 차였지요. 문이 열리더니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3명이었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은 노파였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어요.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이 두껍게 발려 있었지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 뒤로 중년 남자 둘이 따라왔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인상이 험했지요. 노파가 가게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지훈이를 발견했어요. 저기 있네. 노파가 성큼성큼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지훈이 앞을 막아섰어요. 누구세요? 노파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어요. 이 느낌, 43년 전에 느꼈던 그 느낌. 당신이 말순이야? 노파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구청에서 연락 왔어. 우리 손자를 데리고 있다면서? 우리 손자.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설마 당신이 은지 시어머니예요? 노파가 코웃음을 쳤어요. 은지? 그래, 그의 시어머니였지. 이제는 죽은 며느리지만. 그러더니 노파가 지훈이를 가리켰습니다. 얘는 우리 집안 손자야. 며느리가 낳은 아이라고. 당신이 데려갈 권리 없어. 43년 전 그 말이 똑같이 들려왔어요. 애는 우리 집안 핏줄이야. 내가 데려갈 권리 없어. 이 사람들 아직도 그대로구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예요. 내 딸이 낳은 아이라고요. 딸? 노파가 비웃었어요. 무슨 딸? 은지가 언제 당신 딸이었어? 당신은 쫓겨난 여자야. 법적으로 남이라고.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법적으로 남. 맞아요. 서류상으로는 저와 은지 사이에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시댁에서 다 정리해버렸으니까요. 옆에 있던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괜히 어르신 고생하지 마시고요. 애는 우리가 데려갈게요. 법적으로도 우리가 보호자거든요. 법적 보호자요? 네. 은지 죽고 나서 저희가 신청해놨어요. 아직 정식 절차는 안 끝났지만 뭐 어차피 될 거예요. 그때 지훈이가 제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싫어요. 모두의 시선이 지훈이에게로 쏠렸어요. 뭐? 노파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저 사람들 집에 안 갈 거예요. 이게 지금 어른한테 뭐라는 거야? 노파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훈이가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면 저 시설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보험금만 받고 저는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보험금? 저는 지훈이를 돌아보았어요. 지훈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보험 들어놨었대요. 제 앞으로요. 근데 저 사람들이 그거 관리한다고 저는 어차피 시설 보내면 된다고. 노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애가 어디서 헛소리를. 헛소리 아니에요. 지훈이가 소리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큰아버지가 전화하는 거. 애는 시설 보내고 보험금은 우리가 관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노파가 옆에 있는 남자를 흘겨보았어요.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훈이를 찾아온 거구나. 아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보험금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아이 안 보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왔어요. 뭐, 이 아이는 내 손자예요. 내가 키울 거예요. 노파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이 나이에 이 좁은 가게에서 그러더니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좁은 분식집, 낡은 설비, 플라스틱 의자, 웃기지도 않네. 애 키우는 게 뭔지 알아? 돈이 얼마나 드는데. 당신처럼 가난한 노인이 뭘 해줄 수 있어? 판사가 보면 뭐라고 하겠어. 이 노인한테 애를 맡기면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야. 노파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고생하지 말고 순순히 넘겨. 어차피 법정 가면 우리가 이겨. 법정?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법정까지 갈 작정인 거였습니다. 저는 74살 노인이에요. 가진 거라곤 이 작은 분식집뿐이지요.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었고 법적 지식도 없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그때 지훈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돌아보니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나를 믿고 있구나. 43년 전 저는 포기했습니다. 시댁이 무서웠고 남편이 내 편이 아니었고 혼자 싸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딸을 두고 쫓겨났지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평생의 후회였어요. 딸은 나를 찾으러 오다가 죽었고 손자는 굶주리며 떠돌았습니다. 이번에도 포기하면? 그럼 나는 정말로 이 아이를 버리는 거야. 저는 노파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법정 가자고요. 노파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뭐, 법정 가면 되잖아요. 거기서 판사님이 판단하시겠죠. 이 아이한테 누가 더 나은지, 돈 많은 사람인지, 아이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인지, 저도 떨리긴 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노파가 한참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몸을 돌렸어요. 좋아. 법정에서 보자고. 그러고는 남자들을 데리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떠나갔어요.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큰일 났다. 진짜 법정까지 가게 생겼어. 지훈이가 옆에 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지훈아, 걱정 마. 할머니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지훈이가 전해준 편지. 은지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 엄마는 할머니를 찾아가고 싶었어. 근데 용기가 없었어.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은지야, 너는 용기가 없어서 못 왔다고 했지.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였어. 43년 동안 용기가 없어서 너를 못 찾았어. 이번에는 달라야 해. 이번에는 끝까지 싸워야 해. 저는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원래 4시에 일어나던 걸 1시간 더 앞당겼지요. 그 1시간 동안 떡볶이 떡을 더 빚고 김밥 재료를 더 손질했습니다. 장사를 더해서 돈을 모아야 했거든요.
점심 장사가 끝나면 구청에 갔어요.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무료 상담이 있다길래 찾아간 거였지요. 후견인 지정 심판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신문 절차를 거쳐서 판사가 결정해요. 담당 변호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의 복리예요. 누가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럼 저같이 가난한 사람은 불리한 건가요?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아이와의 관계, 양육의지, 아이 본인의 의사, 이런 것도 중요하게 봅니다. 아이 본인의 의사, 지훈이는 나와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다만,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유력한 쪽이면 힘들 수도 있어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아이가 물질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고 주장하면요. 결국 돈인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통하는 법이에요.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서류 작성 같은 거요. 이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이 있구나. 저는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장사, 점심 장사, 저녁 장사,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몸이 힘들었지만 지훈이 얼굴을 보면 힘이 났어요. 지훈이도 달라졌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가게에 와서 숙제를 했어요. 가끔은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서기도 했지요. 지훈아, 너는 공부나 해. 이건 할머니가 할게. 아니에요. 저도 도울래요. 할머니 혼자 힘드시잖아요. 이 작은 아이가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어느 날 동네 아줌마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말순 씨, 요즘 손자 데리고 산다며? 네, 그렇게 됐어요. 에이, 그 나이에 무슨 애를 키워. 힘들어서 어떡하려고.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돌려 쳐다보더군요. 시설에 보내는 게 낫지 않아? 전문적으로 돌봐주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기만 했어요. 시설이 뭔지 당신들은 알아?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혼자 사겠습니다. 화를 내봐야 소용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후견인 지정 심판 기일 통지서.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드디어 심판 날이 정해진 거였어요. 저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왔구나.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저는 서랍에서 은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편지들도요. 38통의 편지. 한 번도 붙이지 못한 편지들. 이걸 들고 가야겠어요. 내가 딸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찾고 싶었는지, 이게 증거니까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은지야, 이번에는 내가 지킬게. 내 아들, 내 손자.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게.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낙엽이 굴러다녔어요.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판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눈을 떴어요. 평소보다 일찍이었지요. 잠을 설쳤거든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였는데 금방 깨버렸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가 힘들더군요. 오늘이구나. 오늘 다 결정되는 거야. 지훈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꼭 끌어안고 웅크린 채로요.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며칠 전만 해도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악몽을 꾸는지 자다가 울기도 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입을 만한 옷이 별로 없었어요. 평소에는 앞치마 두르고 장사만 했으니까요. 한참을 뒤지다가 검은 치마와 흰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10년도 넘은 옷이었지요. 좀 낡았지만 그래도 단정해 보이는 거였어요. 옷을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옇게 센 머리카락, 굽은 허리. 이 늙은이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됐거든요. 아침 7시 지훈이를 깨웠습니다. 지훈아, 일어나야지. 지훈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할머니, 오늘이에요? 응, 오늘이야. 지훈이의 얼굴이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걱정 마. 할머니가 다 알아서 할게. 할머니, 저 무서워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 데려가면 어떡해요?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할머니가 있잖아.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 아이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지요.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밥, 된장국, 계란말이. 지훈이가 좋아하는 반찬으로요. 하지만 둘 다 밥이 잘 안 넘어갔어요. 저는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이었어요. 저는 지훈이 손을 꼭 잡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흘러갔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지요. 나한테는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법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크고 위압적인 건물이었어요. 저는 평생 법원이라는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안내 데스크에서 심판정 위치를 물었습니다. 3층 302호. 저는 지훈이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그냥 걸어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302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의자가 몇 개 놓여 있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이었어요. 노파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비싼 옷이었지요. 옆에는 저번에 왔던 남자 둘이 앉아 있었고 양복 입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변호사인가? 노파가 저를 발견했어요.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왔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훈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지요. 아이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얼마 후 문이 열렸어요. 김지훈 후견인 지정사건, 당사자들 입장하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걸었어요. 심판정 안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앞에 판사석이 있었고 양옆으로 당사자석이 있었어요. 저는 왼쪽에 앉았고 시댁 사람들은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이 무심해 보였지요. 지금부터 김지훈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먼저 신청인 측 진술 듣겠습니다. 시댁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신청인 측은 아이의 조모인 박 씨입니다. 아이의 모친고 윤은지 씨의 시어머니이지요. 아이의 부친이 양육을 포기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혈족으로서 후견인이 되고자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신청인 측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소유 부동산이 세 채 있고 월 소득도 충분합니다. 아이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과 주거 환경을 제공할 능력이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이는 법적으로 김 씨 집안의 손자입니다. 피를 나눈 친족이지요. 반면 상대방은 변호사가 저를 가리켰어요. 아이의 외조모라고 주장하지만 법적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지요. 남.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고령입니다. 74살이지요. 혼자 시장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고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성장기 아이를 양육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이의 복리를 생각한다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친족에게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댁 노파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흘겨보았어요. 판사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상대방 측 진술하시겠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올지 걱정이 됐지요. 저는 윤말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외할머니입니다. 법적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저와 딸은 43년 전에 헤어졌거든요. 시댁에서 저를 쫓아냈고 딸과의 관계를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외할머니라고 주장하시는 건지요? 저는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지훈이가 전해준 은지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이 편지는 제 딸이 죽기 전에 손자에게 남긴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목이 메었지만 억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만약 먼저 가게 되면 이 편지를 잘 간직해. 언젠가 우리 할머니를 찾게 되면 할머니 손목을 봐. 깊은 흉터가 있는 분이야. 손목 흉터? 저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손목을 만졌어요. 오래된 상처가 거기 있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그리워했던 엄마야. 그분이 널 안아주면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목이 메어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골랐어요. 엄마도 어릴 때 혼자였어. 할머니가 나를 버린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었어. 어느 날 시어머니 방에서 편지 뭉치를 발견했어. 딸에게라고 적힌 봉투들 전부 할머니가 보낸 거였어. 시어머니가 다 숨겨뒀던 거야. 심판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도 시댁 사람들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때 알았어. 할머니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걸. 저는 고개를 들어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는 할머니를 찾아가고 싶었어. 근데 용기가 없었어. 시댁 눈치도 보였고 너무 오래 지나버리기도 했고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이렇게 됐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지훈아, 내가 대신 찾아가줘. 할머니한테 말해줘. 은지가 끝까지 그리워했다고. 미워한 적 한 번도 없었다고.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가. 저는 편지를 내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저를 찾으러 오다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말하면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평생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딸이 저를 미워하는 줄 알았고 딸은 제가 자기를 버린 줄 알았어요. 시댁이 편지를 전부 가로챘거든요. 수십 년 동안 서로를 오해한 채 살았습니다. 저는 품에서 다른 것을 꺼냈어요. 38통의 편지 뭉치였습니다. 이건 제가 딸에게 쓴 편지들이에요. 해마다 딸 생일에 한 통씩 썼어요. 붙일 곳을 몰라서 그냥 서랍에 넣어뒀어요. 편지 뭉치를 판사에게 내밀었습니다. 한 번도 닿지 않았지만 저는 딸을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요. 단 하루도요. 판사가 편지 뭉치를 받았어요. 한 통을 꺼내서 훑어보더군요. 표정이 살짝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서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남이라고 하죠. 돈도 없어요. 작은 분식집 하나가 전부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엄마가 평생 그리워했던 사람이 저예요. 이 아이가 찾아온 사람이 저예요. 서류에는 안 적혀 있지만 저는 이 아이의 할머니예요. 저는 지훈이를 바라보았어요.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 아이 옆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평생 못 지킨 딸 대신 이 아이만큼은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말을 마치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댁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판사님,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저 편지가 진짜인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감정에 휘둘려서 그때 지훈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말해도 돼요? 판사가 지훈이를 바라보았어요. 미성년자 의견 진술은 가능합니다. 말해보세요.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쪽 사람들은 저한테 밥도 제대로 안 줬어요. 방에 혼자 있게 하고 말도 안 걸어줬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보험금만 자기들이 관리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어차피 시설 보내면 된다고 했어요. 다 들었어요. 시댁 노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해가 헛소리를.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노파를 제지했어요. 계속해봐. 지훈이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 할머니는 달라요. 처음 만났는데도 저를 업고 병원에 데려가 줬어요. 밥을 해줬어요. 같이 자면서 무섭지 않게 해줬어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한테 고생했다고 말해준 사람이 이 할머니가 처음이에요.
엄마 죽고 나서 처음으로요. 지훈이가 울먹였어요. 저는 돈 많은 집에서 안 살아도 돼요. 좋은 옷 안 입어도 돼요. 그냥 저를 원해주는 사람이랑 살고 싶어요. 심판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저한테 밥 해주고 학교 다녀오면 고생했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지훈이가 말을 마치고 제 옆으로 왔어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판사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넘겨보고 편지를 다시 읽어보고 지훈이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시댁 변호사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판사님, 아이 말만 듣고 판단하시면. 잠깐만요. 판사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이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이의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제발, 제발. 저는 눈을 감고 빌었어요. 누구한테 비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빌었어요. 10분 후 판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판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신청인 측은 경제적 안정성을 주장했으나 아동의 진술에 따르면 실제 양육 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을 시설에 보내려 했다는 진술, 보험금, 관리에 대한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측의 양육 의지에 의문이 있습니다. 시댁 노파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반면 상대방 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아동의 모친과의 관계, 아동 본인의 의사, 그리고 실제 양육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고려할 때 아동의 복리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따라서 본 법원은 미성년자 김지훈의 후견인으로 윤말순을 지정합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이긴 거야? 뭐요? 시댁 노파가 벌떡 일어섰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저 가난한 노인한테 애를 맡긴다고.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양육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 본인이 저분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노파가 더 뭐라고 하려 했지만 변호사가 팔을 잡아 말렸어요. 항소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노파가 소리치며 심판정을 나갔습니다. 남자들도 따라 나갔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긴 거예요. 정말로 이긴 거예요. 할머니, 지훈이가 제 품에 뛰어들었어요.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긴 거예요? 이긴 거 맞죠? 응. 저도 울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울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응, 이긴 거야. 할머니가 이겼어. 지훈이가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제대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햇빛이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손에 쥐고 있던 편지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은지의 마지막 편지. 은지야, 내가 했어. 이번에는 해냈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훈이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죠? 저는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두려움 대신 희망이 담겨 있었지요. 저는 손목 흉터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43년 된 상처, 그날 밤 생긴 흉터, 그리고 그 손으로 지훈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야. 지훈이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진짜 웃음. 이번에는 저는 지훈이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게 할 거야.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올해 돌아왔지만 저는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법원을 나온 날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는 지훈이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며칠 동안 짓누르던 무거운 것이 싹 거친 기분이었지요.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집에 가야지. 배고프지 않아? 배고파요. 지훈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요. 이 아이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버스가 왔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어요. 색이 더 선명한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금방 잠이 들었지요. 며칠 동안 긴장했던 게 풀렸나 봐요.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43년이구나. 그 긴 시간이 지나서야 이렇게 됐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깨워서 방에 눕혔어요.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금방 다시 잠들었지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감자조림을 만들고 시금치나물을 무쳤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밥이 다 되었을 때 지훈이가 일어났습니다. 부엌 쪽을 기웃거리더니 냄새를 맡았어요. 할머니, 좋은 냄새 나요. 일어났구나. 손 씻고 와. 지훈이가 세수를 하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밥상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와, 맛있겠다. 많이 먹어. 넌 너무 말랐어. 저는 지훈이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아주었어요. 아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훈이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허겁지겁이 아니라 천천히 꼭꼭 씹어서요. 예전에 처음 밥을 먹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는데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먹고 있었어요. 평범하게 밥 먹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저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맛이 돌았어요. 할머니, 응? 감자조림 진짜 맛있어요. 그래, 더 먹어. 지훈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이렇게 마주 앉아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40년 넘게 혼자 밥을 먹었거든요. 혼자 먹으면 뭘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그냥 배를 채우는 거였지요. 그런데 둘이서 먹으니까 달랐습니다. 같은 음식인데 더 맛있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38통의 편지가 거기 있었어요. 제가 딸에게 쓴 편지들, 한 번도 붙이지 못한 편지들. 저는 그 편지 뭉치를 꺼내서 지훈이 앞에 놓았습니다. 지훈아, 네, 이거 내 엄마한테 할머니가 쓴 편지들이야. 지훈이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한테요? 응, 해마다 엄마 생일에 한 통씩 썼어. 붙일 곳을 몰라서 그냥 서랍에 넣어뒀지. 저는 편지 뭉치를 지훈이에게 건넸습니다. 언젠가 내가 읽어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돼. 나중에 엄마가 보고 싶을 때 그때 읽어. 지훈이가 편지 뭉치를 두 손으로 받았어요. 조심스럽게 보물을 다루듯이요. 할머니, 응, 고마워요.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지요. 엄마가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했대요. 응, 나도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어. 이제는 안 그리워해도 돼요. 지훈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내가 있으니까.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작은 몸에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은지야, 내 아들이 이렇게 말해주네. 내가 못해준 말을 이 아이가 대신 해주고 있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이 돌아왔어요. 저는 다시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지요.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가게 한쪽 구석에 작은 책상이 생겼습니다. 지훈이가 숙제할 자리였지요. 학교가 끝나면 지훈이는 가게로 왔어요. 책가방을 내려놓고 책상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가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물어봤지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디 보자. 수학 문제였어요. 저는 오래전에 배운 기억을 더듬어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겠더군요. 할머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봐. 지훈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공부는 내가 가르쳐 줄 수 없지만 옆에 있어주는 건 할 수 있지. 저녁이 되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둘이서 집으로 걸어갔어요. 시장 골목을 나란히 걸으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했지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요. 친구가 저한테 사탕 줬어요. 그래, 무슨 사탕? 딸기 맛이요. 맛있었어요. 그랬구나. 내일 할머니도 사탕 사다 줄게. 진짜요? 지훈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요. 그런데 그게 좋았습니다.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43년 동안 혼자 살면서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숙제를 다 끝내고 저한테 왔습니다. 할머니, 응? 손목 봐도 돼요?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지훈이가 제 왼쪽 손목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왜? 그냥요. 엄마가 말한 흉터. 자세히 보고 싶어서요. 저는 소매를 걷어 손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흉터가 거기 있었어요. 길고 깊게 파인 자국. 지훈이가 손을 뻗어 흉터를 만졌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상처 위를 조심스럽게 훑었지요. 아파요? 아니, 오래된 거라 안 아파.
할머니, 이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아이한테 말해줘야 하나. 그 끔찍했던 밤 이야기를. 옛날에 내 엄마를 안고 도망치려다가 생긴 거야. 지훈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이요? 응. 시댁에서 엄마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어. 근데 실패했지. 저는 그날 밤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새벽에 아이를 안고 대문을 나서려 했던 것, 시어머니한테 들킨 것, 신랑이 끝에 빗자루에 손목이 긁혔던 것, 결국 아이만 남기고 쫓겨났던 것. 지훈이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어. 그때 왜 더 싸우지 못했을까? 왜 포기했을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흉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 내가 실패한 날, 지훈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목 위에 자기 손을 포개 놓았어요. 할머니, 응? 이 흉터는요, 실패한 흉터 아니에요. 저는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를 지키려고 싸운 흉터잖아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싸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겼잖아요. 저를 지켰잖아요. 지훈이의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실패한 흉터 아니에요. 싸운 흉터예요. 저를 지켜준 흉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작은 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해주다니. 43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저는 지훈이를 끌어안았어요. 할머니한테 그런 말 해줘서 고마워. 지훈이도 저를 안았습니다. 작은 팔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은지야, 내 아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있어. 내가 못해준 말을 이 아이가 대신 해주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꿈에서 은지를 보았습니다. 어른이 된 은지가 웃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지요. 엄마 고마워. 이제 됐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물이 흘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훈이는 새 학기를 맞았어요. 새 책가방을 사주었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싼 거였지만 지훈이는 좋아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지훈이가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배웅했어요. 우리 손자가 학교 간다. 그 말이 아직도 실감이 안 났어요. 손자라니. 저한테 손자가 생기다니. 가게 장사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밤에 문을 닫고 달라진 건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뿐이었어요. 어느 날 단골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웃었어요. 손자가 생겼거든요. 손자요? 아, 그애 가끔 숙제하는 거 봤는데. 네. 우리 지훈이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겠네요. 혼자 사시다가 식구가 생기시니까. 네. 좋아요. 좋았습니다. 정말로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제 손을 잡고 나란히 걷고 있었지요. 시장 골목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가로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지요. 저는 문득 그 그림자를 바라보았어요. 두 개의 그림자,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큰 그림자 하나, 작은 그림자 하나. 손을 맞잡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지요. 43년 동안 혼자 걷던 그림자였는데, 이제는 둘이구나. 할머니, 왜 그래요? 지훈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저는 웃었어요. 우리 그림자 봤어. 나란히 걷고 있더라고. 지훈이도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웃었어요. 진짜네. 할머니랑 나랑. 응, 할머니랑 너랑. 저는 지훈이 손을 꼭 쥐었어요. 지훈아. 네. 앞으로도 이렇게 걷자. 나란히.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그러더니 지훈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말일까? 사랑해라는 말.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되어서요. 저는 지훈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저희 앞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함께 움직였지요. 늦었지만 저는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래 돌아왔지만 결국 할머니와 손자는 서로의 집을 찾았어요. 새벽 4시. 저는 오늘도 가게 문을 엽니다. 끼익 하는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져요. 40년 넘게 들어온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외롭지 않아요. 가게 한쪽 구석에 작은 책상이 있거든요. 오후가 되면 지훈이가 거기 앉아 숙제를 할 거예요. 저녁이 되면 둘이서 집으로 걸어갈 거예요. 나란히 손을 맞잡고. 그게 지금 저의 하루고 저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인생이 좋습니다.